그러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재 성장률, 쉽게 말해 한 나라의 성장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잠재력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잠재 성장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임을 나타내는 거겠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기대와 목표치는 있었고 또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이 돼 왔습니다만 이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돌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연구 보고서에선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진단과 판단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원인은 뭘까요?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걸까요? 여러 물음이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는 먼저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이 경제학자들과 진단을 해보면 긍정적인 얘기는 못 해본 것 같습니다. 나쁘다, 아니 더 나쁘다, 혹은 나쁘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언급이 머물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께서도 이런 인식에 좀 차이가 없으실 거라고 판단되는데 먼저 실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절대 위기감을 조성하고 싶은 말씀은 아닙니다만 상반기 좋지 못했고 또 지금 3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고 부문별로 봐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한국 경제가 개선될 여지가 많아 보이진 않아서 이런 기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도 짧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표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지만 1분기 역성장을 했었고 2분기 성장률이 당초 발표되었던 것보다 최근에 더 하향 조정된 것을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기대에 못 미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9월 중순이죠. 어느덧 하반기 시즌도 본격적으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김 실장님, 그럼 우리 이 경제의 지난 상반기 어떤 성적을 좀 매길 수 있을까요? 이 성적을 매긴다, 진단을 해본다 하면 어떤 나름의 프레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두 가지 중요한 진단의 대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바로 성장, 그 다음 하나가 분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성장이라는 요소를 또 두 가지로 쪼개본다면 외수와 내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외수에 해당하는 수출 실적 좋지 못했고 또 내수, 투자와 소비 부진하고 저물가 현상, 마이너스 물가까지 가니까 내수 경기 역시 안 좋습니다. 성장이라는 부분 이게 좋지 못한 성적이고요. 그리고 성장 말고 분배라는 측면도 예. 양극화가 오히려 해소되기보다는 1분기 저소득층과 5분기 고소득층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분배마저도 해결되지 못했다. 결국 성장과 분배 두 가지 어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게 비단 정책만의 탓은 아닙니다. 대외적인 여건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책만의 탓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 상반기 우리 경제의 그 요소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연구원님께서도 우리 경제 지난 상반기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기업의 투자라던가 가계의 소비와 같은 민간 부분의 활동이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에서 우리 경제가 급락하는 것을 정부 재정 지출로 막고 있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업종의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수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미중 무역 갈등이라던가 새롭게 제기된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악재들이 더더욱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고요. 민간 소비는 지난 몇 년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예. 전체 경제 성장률보다 0.1%포인트 정도 소폭 높은 수준의 증가율만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성장률을 깎아먹고는 있지는 않지만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견인하기에는 힘이 붙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것은 앞서 다른 출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기에는 소득 증가세가 부진한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한 해 끝으로 접어들면 들수록 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실제 전망이 썩 밝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현재 경제를 보여주는 혹은 앞으로의 경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지표가 경기 종합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경기 종합지수가 개선되지 못한 채 계속 약 20개월 정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 이런 예. 것들은 앞으로의 경제에도 그렇게 좋지 못해 보인다라는 생각인데요. 숫자로 말씀드려 보면 2017년이 나름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3.1%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작년 2018년이 2.7%로 하락했죠. 그래서 2019년 현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에는 2.5%로 내려앉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또 최근에는 2.2, 그리고 2%마저도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숫자적으로 2%라는 숫자는 지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2017년 3.1, 2.7, 2.0 이런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를 보는 나름대로의 전망 자체가 그렇게 밝지 못하다, 희망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성장도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연구위원님, 일부에선 우리 경제가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진단도 지금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느끼시는 게 상당히 다를 것 같긴 하지만 네. 최근에 분명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칠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도 반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그리고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를 늘리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제약 요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경제학적으로도 자기 실현적 기대라고 해서 이렇게 향후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으면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가게는 소비를 안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매출을 줄이면서 실제로 경기가 예상처럼 안 좋아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였고, 예. 그것이 우리 경제의 디플레 우려를 키우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협소한 접근보단 오늘은 지금 두 분과 얘기 나누는 대로 큰 틀에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경제 상황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걸 두 분께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잠재 성장률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 잠재 성장률의 하락세가 꽤 가파르다고 나옵니다. 김 실장님, 네. 최근 전망치를 20년 전과 좀 비교했을 경우 거의 반토막 수준인 것 같던데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작가님 통해서 함께 제시할 그래프를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마 지금 조금 있으면 그 그래프가 같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잠재 성장률 자체가 2001년부터 2005년 기준 그때 예. 5.1%였는데 최근 2019년에서 20년 기준으로는 2.5%로 말 그대로 반토막 났다는 표현이 거의 정확하시죠. 예. 잠재 성장률 자체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락하는 요소들을 좀 보면 대표적인 게 노동 투입도 줄고 자본 투입도 줄고 예. 총 요소 생산성도 줍니다. 그러니까 노동 투입은 앞으로 더 줄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바뀐 잠재 성장률 추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예. 노동 투입이 과거에는 말 그대로 총 근로자였습니다. 총 취업자 2,700만 명. 예.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곱하기 근로 시간을 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업자가 늘든 줄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 시간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예. 52시간 제도를 적용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죠. 거기에 또 한 가지를 곱했는데 그게 노동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노동 시간도 주니까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죠. 구조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요인이. 시간도 줄고 취업자나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예.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래도 이 노동의 질, 이제 학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노동의 질이 개선되면서 그 감소하는 부분을 소폭이나마 상쇄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예. 노동 투입이 줄고요. 자본 투입도 줄고 총 요소 생산성도 줍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경영 혁신이나 기술 개발, 뭐 노사관계 재정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효율성을 늘리는 이런 생산성을 개념인데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죠. 요인으로 해석을 그러면 하면 이제 되겠죠.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 요소 생산성 모두가 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잠재 성장률, 기초 체력마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께도 좀 방금 제가 실장님과 얘기 나눴던 부분을 같이 좀 엿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원인과 배경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원래 그 잠재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력이라던가 자본과 같이 어느 나라에서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뭐 인플레이션과 같은 별다른 부작용 없이 네. 부작용을 안 일으키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썼을 때 달성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라던가 돈이죠. 자본과 같은 이러한 생산 요소들의 양일 텐데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일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가 이미 감소세로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동력을 늘려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이제 분명히 쉽지 않아졌고 예. 자본 투입 측면에서도 뭐 지금 돈이 우리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그것이 상당히 낮은 저금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새로운 투자 대안이라던가 신성장 산업을 찾는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의 투자가 앞서 올해 성장률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성장률을 많이 올리고 있지 못하고요. 이렇게 노동이나 자본 이외에 나머지 부분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을 경제학에서는 사실은 생산성 또는 효율성이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뭐 다른 출연자께서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경제는 노동 투입을 늘리기도 어려워지고 자본 투입을 늘리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을 생산성, 뭐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극복을 해왔는데 예. 이것마저도 최근에는 한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는데도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성장률이 낮아지면 경제 규모도 쪼그라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건 곧 미래의 침체 가능성으로 직결되는 이 부분 같은데요. 좀 어떻게 판단하시죠? 일단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9-20년의 잠재 성장률이 2.5%입니다. 예. 근데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의 모습은 2%를 상하회하죠. 그러면 잠재 성장률을 밑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예. 이 잠재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쉬운 설명을 드려보면 트럭이 있습니다. 5톤 트럭이 있어요. 그럼 5톤 트럭은 5톤만큼의 물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잠재 성장률 개념입니다. 근데 5톤 트럭이 4톤, 3톤밖에 못 실어 나르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5톤 트럭이던 녀석이 3톤 트럭으로 바뀌는 거예요. 도저히 실어 나를 수 없는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예. 말 그대로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다는 것은 그 체력, 기초 체력 자체가 5톤 트럭이 3톤 트럭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작은 차로 바뀐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벌크 자체가 줄어들어서 예. 회복될 여지마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지켜볼 그런 이슈가 아닌 것이죠. 알겠습니다.
뭔가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을 비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은 게 향후 잠재 성장률이 5년을 전후로 해서 1%대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이 뭔가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없다. 이렇게도 좀 해석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생산 가능 인구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고 자본 투입 역시 부진하고 특히 과거 제조업에서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들 아직도 주력 산업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용 동력이 다시 말해 이제 없다 이런 뜻일 텐데요. 연구위원님 이대로 좀 상황이 좀 괜찮은지 반등의 모멘텀을 좀 찾기가 쉽지 않은 지금의 상황인 거죠. 뭐 우리보다 앞서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더 심화되었던 나라들도 있지만 그러한 나라들 중에서도 보면은 여전히 높은 성장률,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러한 나라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인구가 줄더라도 유휴 노동력을 찾아내는 거죠. 예. 젊은 층 또는 여성층,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노동 투입을 좀 늘리는 노력. 그런 면에서 보면은 노동시장 개혁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신성장 산업이라고 불리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와 함께 동시에 중요한 것이 정부 입장에서 규제라던가 또는 제도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효율화하고 이렇게 혁파해 나가는 것이 효과를 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원인이 있으면 해법 또한 있기 마련이겠죠. 이 역할과 키를 쥐고 있는 건 역시 정부일 테고요. 중요한 건 경기 부양책을 위해 써야 할 이 재정 부분입니다. 실장님, 일단 정부가 재정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재정 지출 계획도 마찬가지고 예산안이죠. 지금 그래도 확장적 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네.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재정 지출 규모도 매우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규모를 어디에 쓰느냐에 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방송에서 나와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이한테 용돈을 1,000원 주다가 2,000원으로 늘렸어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2,000원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우유 사 먹는 데 쓰느냐, 불량식품 사 먹는 데 쓰느냐, 그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말 그대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말 그대로의 일자리를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경영 혁신이나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게 어떤 자극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진다면 이 재정의 투입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쓰여진다면 불량식품 먹는 데 쓴다면 그 효과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결국 어디에 쓸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경제 상황이 긴급할 때 꺼내는 이 추경카드 올해까지 5년 연속입니다. 이 나라 돈을 풀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모양새지만 효과를 여전히 뚜렷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감기약도 계속해서 먹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면서 약효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처럼 예. 추경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긴급한 상황에서 쓸 때는 그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만성화되면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그 전년도에 썼었던 추경보다도 예. 그 규모가 어쨌든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전년도에 5조 원의 추경을 했다라고 한다면 성장률을 0.1이라도 끌어올리면 5조 원 이상 추경을 써야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만성화되는 추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어디다가 쓰는가인데 단지 올해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단기적인 뭐 파트타임 일자리 중심으로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한다면 노동시장에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성장률 제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측면에서 돈을 어디다가 쓰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뭐 공통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실장님, 이렇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이 부동산 시장을 잠깐 예를 들어보면 예. 부동산 시장이 개선될 것인가
시장을 전망할 때 그 수요 측 요인을 좀 들여다볼 텐데 예. 수요 측 요인을 들여다볼 때 중요한 요소 하나가 가계부채 규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부채에 많이 의존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인 부채에 의존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수요 예. 측 요인을 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가 뭐 세수가 충분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세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줄기 시작하는데 그냥 무작정 부채에 의존해서 재정을 확대 지출하면 예. 그건 일시적인 부채에 의존해서 경기 부양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추가적인 부채, 계속 부채에 의존해서 예. 정부가 경기 부양에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재정 지출 혹은 뭐 기준금리도 마찬가지고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경기 부양적으로 완화적으로 지금 급 전환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외에 다른 변수들이 녹록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변수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카드를 무작정 쓸 수 없는 그런 예. 여건까지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말 그대로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라는 판단도 많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때마침 이 기재부에서 9월 재정 동향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 수입, 나라 국간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189조 4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8천억 원이 줄었다 이런 상황인데요. 연구위원님,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있고 반면 국세 수입은 지금 오히려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재정 상황은 돈은 많이 쓰고 있는데 세수는 예전만큼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수 진도율이라고 해서 정부가 예산 대비 실제로 올해 어느 만큼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가 하는 이 세수 진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의 규모 자체도 전년 7월까지 수치 대비 지금 8천억 원 정도 적고요. 반면에 재정 집행률이라고 해서 올해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어느 만큼을 지금까지 썼는가 하는 그 수치를 놓고 보면 상반기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추경도 추진을 했지만 동시에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하반기에 쓸 돈을 상반기에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 집행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보다. 네. 반면에 세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몇 년 동안 세수 호조세를 이끌어왔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서 법인세가 들어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늘면서 부동산 쪽에 세금이 늘었었는데 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앞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쪽에서 세금도 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세수는 주는데 돈은 많이 써야 되는 상황. 특히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빌려서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이 상황에 대한 뭐 고민과 걱정, 또 반대로 재정은 계속 투입해야 되는 이 반대에 놓여 있는 상황, 고민이 좀 점차 큰 것 같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제언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은데요, 김 실장님.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책들 어떻게 나와야 될런지 이미 대화 중에서도 몇 가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말 그대로 어디에 쓸 수 있는가, 경기 부양적으로 그리고 노동 요소, 노동 투입, 그 자본 투입, 그리고 총 요소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잠재 성장률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세수가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정책이 이행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리 정책도 같이 통화 정책도 맞물려서 경기 부양적으로 초점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위원 끝으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성장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뭐 올해 2% 성장을 달성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1%대까지도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상당히 정부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몇 년 전이죠.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었다고 해서 그때 정말 우리 경제가 좋게 느껴졌느냐? 예.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은 올해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재정 지출이든 아니면은 다른 정부의 정책이든 올해 성장률보다는 내년 이후 경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이 더 모아지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